금리까지 만약에 인플레 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위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면은 지금 미국의 펜은 한마디로 꼬여 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움직여야지 여기도 같이 움직여요. 특히 네, 오늘 모신 분은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트럼프의 관세, 이게 이제 시장을 짓누르는 아주 큰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치열하다가 네. 지금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관세 인하를 언급했다 하는 말들이 나오면서 다시 또 기대감이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점의 상황 정확하게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싶어요. 최근까지 되게 강공일변도로 나왔던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장이 망가졌잖아요. 특히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미국 국채가 망가지면서 한 6천억 넘게 가지고 있다던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뉴스에는. 어쨌든 즉각적으로 자기한테도 이해관계가 달린 게 뭔가 있었을 테니까,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전화하고 찾아오고 하면서 압력을 가했을 테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있던 차에 자꾸 공을 파월한테 넘기고 중국한테 넘기고 하려는데 이쪽에서 반응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계속적으로 유화 제스처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뭐 확실한 대답을 하지도 않고 있고, 고위급 지금 회담이 아직 성사되지도 않은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잽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관세율을 좀 뭐 145% 이런 거 아니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145%면은 교역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50%대로 지금 내릴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50%대도 사실은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뭐 죽으라는 얘기죠. 뭐. 근데 이제 이걸 절대적으로 내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절대적으로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상당히 여전히 높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봐서도 타 국가들, 특히 이제 우회해서 가는 동남아 국가들 봐서도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관세 하나에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관세 반대편에는 또 감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수지를 좀 걱정을 하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쪽을 또 너무 깎아주면은 저쪽을 또 어떻게 덜 깎든지 더 깎든지 이런 이슈가 이 상치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단계 아니겠느냐. 근데 초반에 145% 걷다가 받고 더가 그래서 245%까지 갔던 건 너무 한 거다라고 이제 본인이 인정한 거예요. 다만 이제 중국 쪽에서 대답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링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물밑에서 어떤 지금 사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중국하고 얘기는 잘 되고 있다, 뭐 우리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정작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바는 없잖아요. 미국하고 그렇죠. 중국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쪽에서도 트럼프 입에서만 나오는 거지 거기 매체들에서 나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 쪽에서도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희망하고 있는 3, 4주 내에 뭐 타결이 될 거다. 그건 조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관세 가지고도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복잡했는데, 물론 그 영향 때문이겠죠. 여러 가지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하 하지 않는 파월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해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더 많이 크게 흔들렸죠. 근데 이제 뭐 자기 생각이 좀 앞서간 거잖아요. 자꾸 뭐 SNS에다가 쓰니까 이제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을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리고 트럼프 옆에 강경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좀 귀를 많이 기울였었는데, 시장을 아는 이제 베센트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얘기를 하니까 조금 좀 누그러지는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강경파에 둘러싸여가지고 트럼프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최근까지도 파월 해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스터 투 레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늦게 대응한다 이런 거에 불만이 많았던 트럼프인데, 뭐 파월 임기가 지금 내년 2월이잖아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얼마 남지 사실은 않았죠. 되게 들들들들 볶는 거거든요.
볶는데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사실은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를 좀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파월이 움직이는 연준, 페드 풋까지 나오려면은 시장이 더 망가지고 경제가 더 망가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지 연준이 움직일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시장은 지금 약간 오히려 역으로 안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파월에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월을 해임하겠다 그건 이제 자기 생각인 것 같고 시장은 먼저 그 안정 쪽으로 약간은 지금 고개를 들고 바라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월 이슈는 좀 잠잠해질 수는 있다. 다만 이제 관세 협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하고 어떻게 될지 그리고 타 국가들하고 진짜 지금 지금 알려진 대로 그 관세율들이 그 위치에 있을지 아니면 현격하게 낮아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라든지 15%라든지 여기까지 낮아진다고 하면은 조금 뭐 좋아질 수 있는 국면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연준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거고 관세가 진짜로 뭐 25%, 30%, 45%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세게 들어오면은 경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물가는 오르고.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연준이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위협보다는 오히려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시장이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파월을 자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 이제 사실 금리 인하를 못하는 하나의 요소인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게 양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관세, 한쪽은 감세. 그걸 서로 네팅을 해보면은 재정 수지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많이 올리면은 뭐 수지가 조금 도움되는 면이 있겠죠. 근데 걷다가 다시 대선 기간 동안에 자기가 얘기했던 감세 정책을 지금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감세를 한다고 하다 보면은 뭐 개인들이 소비자들이 쓸 여력은 좀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경제가 여기 금리가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보면은 더 쓰기 시작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단기적으로 볼 거냐 장기적으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세를 인하하면은 좀 더 이제 관세 수입 효과가 절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감세를 좀 덜 해야 되잖아요. 관세에서 이만큼 벌 거를 생각했었는데 관세를 인하를 하면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감세 폭도 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양쪽에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개를 해가지고 재정 수지가 좋아지는 쪽으로 그럼 갈 수 있을 거냐? 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세를 줄여주고 감세는 뭐 줄인다, 뭐 예전보다는 조금 올린다고 해도 아니면 덜 줄인다고 해도 재정 수지는 나빠지는 쪽으로 이미 사이클이 상당 기간, 상당 그 깊이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사이클이 약간 뭐 가속되는 걸 좀 막을 수는 있으나 그게 너무 지금 절대 규모로 상당히 최근 기간에 커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수지 악화는 어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금리까지 만약에 인플레 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위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면은 상당한 부담으로 미국 정부에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펜은 한마디로 꼬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쉽지 않은데 사실 이제 트럼프 탓으로 돌리기만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구조적으로 지금 미국이 그만큼 체력이 약화돼 있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에 처해져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 근데 너무 오랫동안 누적이 된 거잖아요. 지금 쌍둥이 적자 얘기가 그렇죠. 1, 2년 된 얘기가 아니고 4, 5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누적돼 가지고 차근차근 올라온 건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또 국가 부채도 또 막 너무 이제 급등하고 이렇게 됐던 건데 이거를 해결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나 아니면 현 상태를 조금 더 천천히 가게 하는 이 정도인데 뭐 계속적으로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가지고 공무원들을 계속 자르고 있잖아요. 네. 더 자른다는 얘기 나오고 그런 게 다 재정 수지 그런 거에 대한 그 우려
미리 덜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사람 자른다고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하겠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트럼프가 좀 시대적인 착오를 하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제조업이 그렇죠. 이게 뭐 언제부터 약화된 건데 그걸 지금 다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고 하라, 그렇게 하는 건데, 정작 공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현대차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럼 그 공장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비율적으로. 지난번에 그 조지아 현대차 공장 새로 착공한 거, 준공한 거 보니까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는 다 이제 로봇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몇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그런 데 이렇게 재봉틀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관세를 그렇게 우회 수출한다고 때려버리면, 그럼 미국에다가 그 재봉틀을 갖다 놓고 그 이민자들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현지인들한테 그거 하라 그러면 그거 할까요?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좀 너무 올드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나 뭐 다른 엔비디아나 이런 게 현지 공장을 새로 짓는다, 그렇다고 하면 완전히 자동화되고 아니면 로봇화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뭐 올리고 전 세계적으로 더 이제 자기들이 영향력을 키우고 이런 거는 말이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뭐 미국의 달러를 약세로 몰고 가가지고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잘못된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미국 제조업이 부활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수출돼 오는 것들이 되게 뭐 싸게 들어오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10달러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20달러에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그걸 미국에서 어떻게 만들어요? 그걸 관세를 50% 100% 친다고 해도 아마 미국에서 그 가격에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 같은 것도, 아이폰도 미국에서 중국에서 지금 정저우에서 만들잖아요. 한 시에 그냥 온 시민들이 다 투입돼 가지고 지금 만들 정도로 해가지고 기술 노동력도 준비가 돼 있고 준비돼 있고 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할 열의도 있는데, 그걸 미국의 어느 도시에다가 딱 떨어뜨리고 이거 내일부터 아니면 1년 후부터 2년 후부터 이거 만들어 봐라, 될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가 좀 시대착오적인 그 제조업 부활의 그 발상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제조업을 부활시켜서 너희들한테 일자리를 막 그렇죠. 부여하겠다, 이런 생각들은 맞는 거는 같습니다만은 그건 좀 틀렸다라는 거고,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반응들도 보면은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강한 그런 쪽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이런 걸 갖다가 수입 규제하고 이런 쪽으로 가버리고 딴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밀 수입도 여기서 안 하고 딴 데로 가버리겠다, 이렇게 계속 아픈 것만 지금 찌르고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생각했던 거하고 중국이 생각하는 이거하고는 서로 다른 쪽에 지금 있어서 이걸 부합하기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더 낮은 자세로 가기 전에는 중국에서도 지금 고삐를 늦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수출이 뭐 막히고 장기화되면 사실 중국 또한 이제 피해를 입을 수는 있으나, 그 수출업체들 좀 참고 항구에 그냥 선적해 놓고 네. 그냥 꼼짝 못하고 뭐 자살하는 사람들, 사업가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뭐 그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하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하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이게 버티기로 가면 중국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빨리 현실적으로 지금 타협에 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객관화시킨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자존심, 그 다음에 그의 스타일, 막무가내로 계속 버티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 이게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그 막무가내를 버티는 국면을 조금 저는 지나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굴복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재산이 걸렸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제 로비스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그 청원을 하고 뭐 요구를 하고 이런 게 이제 많을 거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 뭐 애플 같은 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본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데는 이게 좋아지는 것 같다, 또 뭐 H20 수출 규제 해버리니까 이게. 근데 이번에 화웨이에서 네. 그
버금가는 칩을 AI 칩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체적으로 돌린다. 네. 이러한 것들 얼마나 사실인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러게요. 어쨌건 이러한 것들이 더 미국을 초조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초조하게 만들 수 있죠. 지금 뭐는 딥시크 같은 경우는 H100이 아니라 H20 정도도 충분히 돌아간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가볍게 만들어서 이제 돌리는 거니까 화웨이가 AI 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좀 돌릴 수 있다고 보니까 지금 그런 게 밖으로 이렇게 뉴스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국의 기술력들이 지금 높아져 있다. 중국의 기술력들이 AI 관련되는 이쪽 그리고 뭐 DDR4 했고 DDR5도 지금 한다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기술력이 상당 부분 따라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모 그룹 임원들을 데리고 이제 중국에 갔다 오신 이제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중국의 로봇 산업 자체가 네. 어마어마하게 발전돼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TV에서 보거나 유튜브에서 보거나 하면 별의별 신기한 동작들을 그렇죠. 다 하는 중국 로봇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기술 진보가 많이 돼 있다. 우리가 많이 좀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하여튼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래서 뭐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 국내 증시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 금융시장이 자꾸 흔들리니까 이게 과연 계속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렇게 복잡할 때는 그냥 투자를 다 스톱하고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것 고민인 것 같아요.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 한 30-40% 밀렸다가 지수가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밀렸어요. 근데 나스닥도 같이 밀려 내려가잖아요. 둘이 생겨먹은 게 똑같이 방향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무겁죠. 그래서 점점 무거워지고 있고 왜냐? 코스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20%에 육박해요. 우선주까지 다 네. 보통적으로 하면은. 그리고 하이닉스도 한 시총 비중으로 보면 한 8% 정도 한다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소부장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거 더해놓으면 30%가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 시총의 3분의 1을 그 IT 소부장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시총을 그렇죠. 무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시총들이 IT들이 뭐 바닥에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 계속 무거워져 왔잖아요. 소부장들은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저도 조금은 좀 근심 어린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좀 돌면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일단 돌아줘야 되는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0-40% 지금 밀려있는 이런 상황. 그렇다고 보면 중국에서 쫓아오는데 이쪽에서는 아주 고사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쪽은 저사양으로 또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 고사양으로 캐펙스를 하려는 데가 지금 잠시 멈칫하든지 취소하든지 막 이런 우려가 있어서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사된 자료나 이런 것들은 크게 아직까지는 숫자가 하향 조정되는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TSMC 뭐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생각보다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잘 나와요. 그리고 아직까지 AI 수요가 반감됐다는 그런 징후가 없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뭐 계속 좋게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3나노, 2나노 계속 기술 진보하면서 그렇죠. 또 미국에 공장 지으면서 아리조나에 지으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현지에서 생산을 곧 하게 될 거다. 양산 내년부터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SMC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밀려 내려왔어요. TSMC가요 지금 선행 PER이요 14배까지 내려왔어요. 미국에서 상당히 그런 거죠. 낮은 거죠. 네, 14배. TSMC가 14배면요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가 매수세.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좋은 소식만 들리면 저가 매수세로 네.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AI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요는 줄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AI 수요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매일매일 뭐 핸드폰,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PC로도 맨날 하고 뭐 AI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고 이런 것가 이제 일상화 될 거다. 다반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거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AI화, 공장 자동화, 로봇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거 다 AI가 쓰이는 거고
또 AI가 어디로 많이 들어갔죠? 미국에서 지금 주가 좋았던 회사 아주 유명한 팔란티어라는 데 같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도 다 군사용으로 AI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AI가 여기저기도 다 써요. 최근에 보면 뭐 의료용도 상당히 각광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 AI에 대한 수요는 뭐 무궁무진할 거다. 다만 이걸 고사용으로 갈 거냐, 저사용으로 갈 거냐, 그거는 이제 차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내가 이걸 다 뭐 백화점식으로 다 이걸 끌고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저사양을 써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백화점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고사양으로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니드에 맞게 이제 가는 거는 맞다. 그렇게 봤을 때는 AI 수요가 엄청나게 꺾인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조금은 꺾일 수는 있어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저는 전력망이 지금 부족한 게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력망 수급이나 이런 게 더 강화돼야 될 거고, 그런 거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업체는 여전히 강력하게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하에서 이제 한국 증시 상당히 오래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뷰는 계속 유지가 되십니까? 미국 이 트럼프의 저런 이 요란한 변덕에도 불구하고. 제가 트럼프하고 좀 운때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를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몰라도 저하고는 좀 이게 좀 궁합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벼랑간 그런 거를 갖다 전 세계에 들이대면서 전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제가 계속 여기 나와서 말씀드릴 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까지는 전 세계 꼴찌권의 성적이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계속 좋아지는 국면으로 연초에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는데, 트럼프가 벼랑간 저렇게 관세를 아주 거창하게 들고 나오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어 놔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게 좀 많이 이제 깨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심스럽게는 조금 바닥은 다지고 지금 올라오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적으로 그렇지만은 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이나 상법 개정 안 자체가 기존의 안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야당, 지금 여당 없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그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뭐 지수 5천 뭐 이런 얘기도, 근데 뭐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우리나라는 그 가버넌스 이런 이슈를 그 많이 개선을 한다고 보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죠. 외국인들이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팔고 계속 그게요. 하잖아요. 팔고 있네, 계속. 파는 게, 우리나라가 지수가 어디 속해 있냐면요, MSCI 이머징 마켓 개도국 그렇죠. 그쪽 지수에 편입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4위예요, 4위. 중국, 인도, 대만이 3위고요. 우리나라 4위인데 네. 최근까지 뭐 10% 이상 그때 있었던 건데 1, 2년 전만 해도 지금 9% 언더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큰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계속 갔다가 이렇게 주식을 팔다 보니까 MSCI 이머징 마켓 그 지수 편입 비중 자체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버리는 느낌으로 뭐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계속 이렇게 버리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한순간에 이제 변곡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뭐 상법 개정안이 분명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주식이 계속 흘러내렸던 국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정부에서 부양책을 강력하게 내놓으면서 시장을 돌려놨잖아요. 그렇죠. 돌려놨을 때 외국인들 사실은 팔고 있었거든요. 중국을 도망가서 딴 나라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돌려놓으니까 뭐 상한가 몇 번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야, 중국 시장 해야 돼 이러면서 다시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전법을 좀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가버넌스 이런 걸 좀 좋게 하는 것들을 계속 가속화시켜서 지수를 우리 자체에서 올리고. 네, 자체에서 아니 개인들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지금 서학개미들 돈 나간 거 보세요. 돈들은 상당히 있다. 근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이 정책 저 정책 막 하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불안하고 불투명하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저는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뭔가 가시적인 이런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은
저 회사 그럼 지분 경쟁이 일어나겠네? 아니면 저 회사 지배구조 개선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뭐 PBR이 만약에 0.2다, 0.3이다 낮으면 낮을수록 더 들어가는 게 커질 수 있잖아요. 이미 주식들이 조금 그런 쪽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시장이 조금 움직이려고 하니까 증권주가 벌써 조금 고개를 들잖아요. 그렇죠. 증권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근데 증권주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이 활성화될 거다라는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슬금슬금 눈치를 그렇죠. 보면서 올려가는 겁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이 거래대금이 지금 상당히 죽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은 사람들부터 지금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선침의 형식으로. 근데 어느 업종이나 어느 테마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이 이제 바닥 국면에 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볼 때는 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흔드는 이 국면만 좀 지나가고 나면은 어느 정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이제 조금 불이 붙기 시작하는 이런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겠냐. 지금 너무 이게 마른 장작 같이 지금 다 이렇게 들들들 벗겨가지고 그렇죠. 팔 사람도 다 팔고 그런 국면이다. 외국인까지도 다 팔았다. 그리고 다행히 연기금이 지금 계속적으로 사들어오고 있잖아요.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산 적이 없어요. 네. 지금 금년에 사들어오는 주체는 매수 주체는 두 군데인데 연기금하고 사사주예요. 그 두 군데에서 지금 계속 사가지고 그나마 받치고 있는 거지. 연기금까지 없었으면 더 이제 갔다 왔겠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조금 좋아지는 건데 단초 처음에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상을 빨리 진짜 뭐 3, 4주 내에 끝낼 거냐 아니면 6월 안으로는 끝낼 거냐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6월 중으로 조기 대선 그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 두 개의 모멘텀이 우리 하반기 증시를 끌고 갈 수가 있다. 근데 트럼프 것도 너무 부정적인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온 거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에서 중립적인 게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의 결과로 지금 여론만 보면은 상법 개정안이 더 강화된 게 관철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은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들이 만약 십시일반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연기금의 매수 위주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면은 하반기는 상반기의 이런 불안전성, 변동성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예측 가능한 그런 국면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미국이 급락하거나 하는 날이 나와도 한국이 참 잘 버티는 거 보면서 야 요새 참 우리 한국장 강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하반기 혹은 이 트럼프 이 변동성이 좀 가라앉으면서 우리의 증시가 좀 리레이팅하는 그런 순간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하이닉스가 분기 실적 영업이익을 뭐 7조 이상 이렇게 내는 날이 오늘이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10조 올린 삼성전자, 야 진짜 비교가 되더라고요. 전체에서 올렸잖아요, 그쪽은. 네. 하이닉스 참 대단한 회사가 돼버렸네요. 그러게 그 상태에서 올해 HBM 관련한 성장은 또 2배라고 또 예상을 전망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딱 1등 같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 게 만년 자신감이 붙은 거죠. 만년 2등 했잖아요. 지금 1등 같이 얘기해요. 시장 선도력이나 지배력 이런 거에 이제 방점을 두고서 얘기를 하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저변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HBM 물량을 다 미리 다 받아놨으니까 실적 나오는 거 뭐 뻔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자체도 이게 자꾸 HBM 쪽이나 이게 가다 보니까 D램 쪽도 덩달아서 가격이 강세 쪽으로 가니까 자기들도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고 만년 적자하고 헤맸던 낸드 쪽도 뭐 계속 기업용 그쪽이 좋아지다 보니까 다 이제 자신감이 좀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실적만으로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움직여야지 여기도 같이 움직여요. 특히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하고 아주 그 상관관계가 엄청 높은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주식이 움직이려면 미국의 마이크론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미국의 마이크론 주식도 최근에 보니까 선행 PR이 거의 8배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빠졌네요.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 뭐 15배, 12배 쭉쭉 떨어지더니 요번에 한 번 더 얻어맞아가지고 그 8배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하이닉스도 뭐 4배 수준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상당히 내려와 있는데 실적이 좋아서 참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실적을 강조를 드리면서 앞으로 상당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HBM 이제 12단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비중이 훨씬 많아지면은 이익률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OP 마진이 42%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매출 해봐야 17조치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던데. 와. 17조 6천에 7조 4천. 와, 엄청난 거죠. 영업이익률 42%예요. 그리고 41%에서 또 1%포인트 더 올라온 거예요. 그 높은 데서 더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HBM 고부가 고가격 사양들의 비중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 사양이 더 많아진다고 보면 더 마진 쪽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오히려 뭐 마진이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이 실적 나올 때마다 얻어맞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나올 때마다 이익률이 한 뭐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계속 이익률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는 약간씩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실적과는 달리 지금 전 세계 그 반도체 지수 그리고 반도체 경기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얻어맞아 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MSCI 개독 지수에서 우리 시장을 조금 덜어내면서 하이닉스가 아주 집중타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릴 때 외국인 지분율 이런 차트를 제가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에 대비해서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는 별개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 있어서 저 외국인 지분율이 전 고점을 좀 뚫고 갈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시점에 바로 그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관세율을 갖다가 딱 시장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그 뒤로 얻어맞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내려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관세라는 게 결국은 중국 견제용으로 중국의 IT, AI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 내놓은 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내놓은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미국의 IT 기업들 메가캡, 뭐 M7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가가 막 20-30%씩 밀려버렸잖아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지분율 또한 급격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팔 만큼은 팔은 그 수준까지는 온 거는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뭔가 모멘텀을 받으려면은 AI 그러니까 딥시크 이후에 AI 수요에 대한 의심 이게 좀 없어져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TSMC에서 실적이 보여줬고 가이던스가 보여줬듯이 지금 AI 수요는 줄지 않았다. 라고 보면 TSMC 들어가는 HBM 누구 겁니까? SK 하이닉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그 AI 수요에 대한 의심은 점차적으로 좀 누그러지거나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적으로 너무너무 싼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들이 계속 외국인들 물량을 받아내고 있어요. 아주 처절하게 받아내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복을 받으실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아까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이 선행 PER로 한 8배 아주 낮은 가격까지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이닉스는 한 4.7배밖에 안 돼요. 선행 PER이. 네. 그래서 정말 싸긴 싼 거죠. 그쪽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 싼 거죠. 그러니까 야 여기서 어떻게 더 싸질 수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ROE라는 건데 금년은 한 30%예요. 내년에 뭐 조금 성장은 되는데 성장하는 이 눈높이는 조금 낮아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위에는 돼요. 그렇다고 보면 PER로 봤을 때도 뭐 4배 수준 언저리인데 PBR로 봐서도 사실은 상당히 올라가 있어야 돼요. 네. 2배, 최소한 2배 이상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상한 자리에 지금 주가가 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시티 증권에서 Spring is coming이라고 리포트를 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바로 트럼프 관세로 얻어맞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아마도 전 세계 반도체 회사 중에서 제일 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 지금 이 가장 큰
이 성장, 이익을 이뤄냈던 데는 또 한미반도체와의 협업이 있었는데 요즘 그게 좀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요. 한화라는 복병이 나오면서 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기업들이 살아가고 성장하는데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은 엔비디아도 SK 하이닉스에다 집중하지 않고 자꾸 마이크론에다 격려하고 삼성전자 네, 격려해서 맞죠. 거래처 늘리려고 하잖아요. 맞죠. 예. 이 TC 본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도 현업에 있을 때 당연히 이게 서울밴더 말고 야 디올로 써. 왜? 아니 이 집에 무슨 정전이 날지 무슨 갑자기 무슨 상을 당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딴 집에서도 그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뭔가의 방어책.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장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전력이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UPS라는 거를 왜 설치를 하나요? 그거 전력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전기가 그렇죠.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보수할 시간을 어느 정도 벌 수 있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그 내부적으로 뭐 한화 계열사한테 이렇게 TC본드를 갖다가 뭐 460억인가 2차에 걸쳐서 발주를 했다. 저는 이해는 가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미 반도체랑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한미 반도체가 좀 기술력도 있고 전 세계 시장 TC본드의 한 70%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회사인데 조금 뭐 열받게 한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에 파견했던 직원들 철수시키고 뭐 네, 이랬다는 왜냐? 뉴스들. 한화 쪽 단가가 더 센 거예요. 아, 한미 쪽은 한 20% 내외로 더 싸게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한화 쪽을 더 세게 쳐주니까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보다 더 기술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쟤들을 더 비싸게 주고 저걸 구매한다고? 우리를 빼놓고 열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야 철수해! 그러니까 이제 인력들 한 50명 되는 사람들도 다 철수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인천까지 쫓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반도체 그거 보면 한미반도체의 이 기술력이랄까요? 이 지위가 막강하긴 해요. 이 슈퍼 을인 것 같기는 해요, 또. 슈퍼 어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열받으니까 한미반도체도 야 우리도 단가 올려 25% 인상 통보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이제 한미반도체도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만 공급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의 유력 업체한테 공급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에서 마이크론 같은 데인 것 같은데 자기들도 뭐 두 군데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을까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서로 입장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단가에서 차별화 둔 거는 좀 그건 열받죠. 열받겠네. 네, 내가 이제 더 이제까지 공헌을 하고 함께한 오래된 동지인데 같이 기술 개발했잖아요. 그 동지인데 예. 나는 낫게 하고 새로 들어온 네. 야, 좀 열받죠. 그렇겠네. 근데 이제 한미 입장에서는 좀 큰형답게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나온 코멘트를 제가 한번 보니까 그 기술력에서 그거 안 될 거다. 좀 써봐라. 그냥 소량으로 조금 들어가는 건 아마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마 대량으로 그거 쉽지 않을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야, 한미반도체가 니네가 캐파가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마이크론한테 갖다 주면 우리가 급하게 막 대량으로 달라고 할 때 못 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들이 뭐 다 틀린 생각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소통에 있어서 아니면 단가 책정에 있어서 조금 그게 안 좋은 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대화로 풀어 나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한미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매출이나 아니면 성장 여러 가지 어떤 걸림돌이 될 큰 문제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순간적 이벤트로 끝난다. 그럴 이렇게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다 큰 사람들인데 이게 뭐 열받았다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 또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소송해가지고 한미반도체가 그렇죠.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메스하고의 악연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 장비가 최근에 삼성 전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르는 거고 뭐 어제 원수가 동지가 되고 그러는 게 이제 기업 세계이고 나라 간의 관계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간 안에 한국 사람들끼리니까 빨리빨리 풀고 대의를 향해서 좀 같이 손잡고 나가는 그런 협력 그렇죠. 경과가 이 엄청난 이 황금 기회 그럼요. 조금이라도 흘리면 안 되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인텔 같은 경우 참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지금 20%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어쨌건
이러한 것들이 또 한국의 산업 관련된 산업에 미치는 영향 어떨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어제 인텔 그러게 인텔은 정말 우리가 넘사벽이라고 봤었는데.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저물어가는 제국으로 비춰질 정도로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 대표가 오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잡은 게 너무 관료화돼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사람 자르는 거잖아요. 작년에 이미 한 15,000명인가 잘랐거든요. 근데 추가로 지금 한 20%더 자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한 35,000명, 37,000명 이 정도 규모를 확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는 한 30%를 잘라버리는 건데.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볼 때는 과연 그러면 지금 수요 측면에서 이게 그러면 빵빵하게 다시 터져 줄 거냐. 그건 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야, 인텔이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럼 우리나라 또 소부장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그러게요. 좀 장비주들은 어떻게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물량이 줄면은 같이 줄 수 있잖아요. 캐파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기대할 게 없다고 보면은 우리나라한테도 뭐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좋은 게 저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인텔 하면은 그 어쨌든 경쟁으로 AMD가 있었는데 인텔이 무너진다고 해서 AMD가 막 반사 효과를 얻을 거라는 기대, 시장의 기대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AMD도 보면 주가는 같이 그냥 뭐 계속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AMD 밸류에이션조차도 최근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엄청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네. 야, 이게 뭐 무차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이. 근데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전체 세계 시장에서의 그 반도체 점유율이 중국이 거의 50%가 넘을 거라고. 이 수요처에 대한 이 불안감이 엄청난 이 파급 효과를 꺼내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자꾸 저렇게 흔들어대고 견제를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자체 밸류체인을 만들으니까. 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견딜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트럼프 한 번에서 끝날 거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이게 챌린지가 있을 거다라고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내수도 좀 키워야 되고 수출은 좀 다변화해야 되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계속 키워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데 저는 뭐 친중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중국에 일단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에 유학 갔던 유학자들도 되게 많고 미국 현지에서 취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을 거고 또 중국 내에서도 뭐 소수 정예지만은 소수 정예가 저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공이 뭐 하나 더 붙든지 두 개가 더 붙는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보면 탁구 선수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10,000명이고 뭐 10만 명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는 뭐 1,000만 명, 1억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IT 관련되는 인력 그리고 그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인력 이런 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두툼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은 거의 경기를 일으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DDR4 하면서 에이 뭐 아직 시간 기술 있을 거였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DDR5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해가지고 야 수율 뭐 반밖에 안 나와도 야 보조금 줄게 이걸로 먹고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쫓아온 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국 사람들 못 쓰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퇴임한 사람도 다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갖다 한국말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어쨌든 뭐 백기든 뭘 하든 해가지고 지금 기술력으로 좀 올라오고 급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어떤 거는 더 앞서가고 있고 막 이런 국면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견제한다 해서 이게 거기서 수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더 힘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에 뒤지고 있는 산업들
이면 뭐 계속 우리가 1등 하던 것들 다 넘겨주고 이제 몇 개 안 남았다는 그 뉴스 기사를 좀 본 적이 보면은 있는데 우리도 일본에서 반도체 하던 다 거다 뺏어왔죠. 뺏어와가지고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중국으로 슬금슬금 가는 국면이 돼 있고 그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일부분에서는 더 뭐 로봇 같은 경우는 더 앞서가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경각심을 가져가야 될 타이밍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하고 맞물려가지고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사실은 그 투입 편입 비중이 자꾸 낮아지는 게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한미 무역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것이 우리 한국 증시 혹은 이 뭔가 이 불안한 금융 시장에 뭔가 반등에 아니면은 좀 밝아지는 어떤 모멘텀이 돼줄 것이냐 이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관세율이 확 떨어져 줘야 되고 우리도 중요합니다만 중국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수출품들이 중국 거쳐서 미국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중간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 협상뿐만이 아니고 중국과 미국과의 수출 협상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수출 협상 관세율이 조금 낮아지면 그 정도로 아마 시장은 반응하는 거로 끝날 거예요. 이제 다만 그게 방위비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협상이 될 거고 또 LNG 그거 그렇죠. 하는 거 그거하고도 연관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그 믹스된 그냥 혼재된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 주가들이 이미 먼저 선반영들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LNG 관련돼 가서 그때도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괜찮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조선주 관련되는 것도 거기에 아마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뭐 이런 걸로 이제 제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선주가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는 뭐 상선, 컨테이너선, 뭐 LNG선 이런 선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군수산업, 미국의 군수산업 이슈가 지금 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MRO부터 시작해서. 예. 네. 그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아니 중국에서 만드는 컨테이너선의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만든 배에다가 싣고 오는 컨테이너 미국 들어오려면 입항료 내라. 참 이게 그게 또 미국의 힘인 것 같아.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 6천억 달러, 그쵸? 그 네. 무역 흑자가 나니까 네. 물건을 파니까 그 물건 파는 거에 이 뭔가 압력을 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러니까 소비를 엄청 하긴 하네요. 너무 하여튼간 일방적으로 틀었는데 우리 조선업한테는 뭐 되게 그쵸. 수혜죠. 수혜죠. 예, 그래서 컨테이너선 쪽에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는 조금 중국한테 밀리고 있었는데 컨테이너선도 그렇고 LNG 쪽도 그렇고 그리고 친환경 선박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확실히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호재가 들어오는 그런 산업도 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뛴 감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거고 군비 같은 거 뭐 주한미군 이제 비용 더 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건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호주 같은 데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동맹이라고 미국을 생각했었는데 미국 못 믿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국방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뭐 자주포를 사오든 뭐 비행기를 사오든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군수 쪽도 우리가 방산 계속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걸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제가 뭐 PER 말고 뭐 PBR로 보면은 이미 몇 년치를 다 앞당겨가지고 주가에는 상당히 들어와 있다. 근데 돈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기가 부러지기 전에는 여기서 좀 더 좀 보자. 여기서 나올 뉴스 플로우들이 계속적으로 산적해 있는 트럼프 정권 내내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가 당장에 부러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뭐 올라가 봐야 얼마나 더 올라가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차라리 이런 때는 금년 하반기를 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낙폭과대주가 제일 미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낙폭과대주가 그렇다고 해서 뭐 딴 거 아니라 소위 반도체 네. 그 이전에 주도주들이었잖아요. 네, 전력주들도 그렇죠.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좀 저는 좀 중립적으로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당분간은 유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자.
뭐 현금 비중이 있는데 이제 너무 레버리지나 이런 쪽으로 레버리지. 강하게 지난번 보니까 미국 서학개미들도 보니까 막 빠졌을 때 뭐 3X ETF도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공격적인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 그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작년 2024년도에 그 파생 상품과 레버리지라든가 이쪽에다 투자 거래한 금액이 서학개미들이 일경이래 일경. 건데 4천억 손실로 나왔다고. 아이고. 데이터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의 힘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미국의 헤지 펀드들을 제낍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헤지 펀드들이 막 쇼치잖아요. 공매를 막 쳐놓잖아요. 근데 우리 서학개미들이 몰려가 주가를 올려버려요. 올리면은 헤지 펀드들이 더 숏을 강화하다가 어느 순간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그러면 헤지 펀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숏 스퀴즈가 나와요. 그럼 주가 더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서학개미가 이제 팔면은 완전히 끝내주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생적으로 혹시라도 기업 지배구조나 이런 게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가 먼저 사요. 지금 그렇죠. 싼데 뭐. 그렇죠. 사가지고 서학개미들도 일부 좀 환류하시고. 왜? 환율이 제가 뭐 어떤 분들은 뭐 1,500억 위협받을 거다 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그게 아니고 나는 그 계속 내려갈 계엄 거다. 전 상황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갈 거다. 1420선으로. 근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가더라고요. 근데 달러화 지수만 보면 사실은 1350에서 1370, 80 이 선에 지금 가 있어도 돼요. 근데 백도 깨졌잖아요. 안 가고 있는 이유는 중국 위안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관세 때리니까 여기 슬금슬금 해가지고 위안화 절하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화도 그런 걸 영향을 미리 좀 이제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던 건데 어쨌든 우리 시장을 조금 우리 자생적으로 좀 키워가지고 좀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MSCI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진국 지수 들어가겠다 우리가 이런 요건 갖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부 기관 쪽에서는 그걸 바라고는 있는 거는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먼 얘기다. 지금 이머징 마켓 지수에도 지금 편입 비중이 점점 줄고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편입 비중이 얼마나 우리가 늘어나겠어요? 대만에도 이렇게 뒤지는데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짜 그렇게 공격적으로 뭔가 미국 주식을 샀듯이 한국 주식들에 대해서 사가지고 공매를 친 이 외국 세력들의 이 쇼스퀴즈가 나오면서 더 슈팅하는 네. 그런 날을 좀 기대해 봐야겠네요. 아니 진짜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예전에 그 바이코리아 열풍. 네, 대단했죠. 저는 바이코리아 때 이제 현업에서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기대감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작다가도 나중에는 굴러 가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뭐 이렇게 동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한쪽 방향으로 좀 힘을 모아서 좀 하면 어떨까. 하반기에는 그런 에너지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각만 해도 뭐 기분 좋네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또 한번 뭉칠 때는 또 뭉치는 민족이긴 한데 싸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모멘텀이 뭘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싸다는 거. 네. 이제까지 한국 증시 원래 그랬잖아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바뀔 수 있다.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안 바뀌면 우리나라 진짜로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이 다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어떡할 겁니까? 이제 우리가 금융이라도 발전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리고 소상공인 다 지금 다들 문 닫고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불어일으켜 가지고 뭔가 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 GDP도 뭐 1%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점점 내려갈 것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국면 전환을 반드시 할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더 프레미어 강관우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